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그 장원재 붕괴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장원재 붕괴 관련된 내용은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88페이지에 있어요. 188페이지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들어가죠. 자, 188페이지 펴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그 14세기 이후부터 전후로 해갖고 이제 농업사회의 변화나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이해하기 전에 제가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하고 나서 강독을 할게요. 자, 화이트보드를 이제 써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인구 증가의 이제 곡선을 좀 보면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인구 증가예요. 인구. 요 생산력 증가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 농업 생산력.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기 이렇게 이제 시간의 순서대 쭉 시간의 흐름을 이제 쭉 표시하는 거죠. 자, 대규모 정근대 시대 때 그 뭐냐면 인구 증가하고 이 정책 상승 부분은 이런 식의 패턴을 걷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구 상승 국면이야. 상승 국면.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A 국면이라고 하죠. 여기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가 B 국면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근대 시대 때는 보통 이제 사회가 안정되면 이제 인구가 증가되죠.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농업 생산력이 발전돼요. 그리고 토지 개간도 활발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 증가와 함께 농업 생산력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음. 근데 이제 정근대 시대 때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생을 발전시키고 그다음 토지 열심히 개간해도 이제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 들어가면 딱 이게 멈춰지게 돼요. 정체 국면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 좀 약간 시간이 들어가면 상승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는 거꾸로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력이 이제 인구가 줄게 돼요. 자, 인구 감소의 이유는 뭐냐면 농업 생산의 발전을 통해서 뭐냐면 그 농업 생산물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 못 먹고 못 사니까 출산율도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유행병 한번 돌면 영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해. 예. 자, 그러면서 바닥을 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상승 국면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인구와 농업 생산의 발전 과정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아주 이제 증가하긴 하지만 서서히 증가하죠. 서서히. 그래서 많이 낳고 또 많이 죽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런 구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강에서는 이걸 이제 맨델슨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걸 이제 그 서강자에서는 거대한 숨쉬기 운동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곡선들을요. 그래서 맨델스 법칙과 관련된 건 예전에 산업혁명 관련된 데서 그 전에 정근대 시대에 관련돼서 좀 나왔고요. 자, 하여튼 요런 이제 곡선을 띄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어 산업혁명 때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구가 뭐 20억 전체 인구가 해봤자 근데 지금은 70억이죠. 그래서 한 3배나 뛴 것 같아. 3.5배나 그렇게 확 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농업 생산이 향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농업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러면 유럽의 중세에도 똑같은 이제 국문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유럽의 중세도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 9세기 때부터 해서 민족 이동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9세기 때부터 이제 게르만족들 4세기 때도 오고 그다음에 9세기 때 노르만족 뭐 이렇게 애들이 들어오면서 민족 이동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이제 11세기 때 들어가서 11세기 들어가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자, 하여튼 요 시기 때 상승 국면 때 똑같이 이제 인구가 증가되니까 농업 생산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토지 기간도 많이 활발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오다가 13세기 중반 때 들어와서 이제 정체 국면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14세기 초반까지 정체 국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서강에서 서강자에서는 요거는 이제 같이 비국면을 이렇게 포함시켜 갖고 정체 국면 설명하는데 되게 이제 그 서강에서는 요걸 따로 떼서 하나의 국면해 가지고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요 시기를 봉건제 위기의 맹화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14세기 중반부터 이제 인구가 확 감소되는 14세기 중반부터는 이때 감소된 이유는 아시죠? 흑사병이 확산돼서 그렇죠? 요때부터는 뭐겠어요? 여기는 이제 봉건제 위기라고 보죠. 보통 통상적으로. 자,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서강에서는 그 A 국면과 그다음에 봉건제 위기 맹화 한 부분, 그다음 B 국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 개 부분을 가지고 봉건 그 장원제 해체 과정을 논하고 있는데 요 서강제에서는 A 국면하고요. 근데 이제 13세기 중반부터 봉건제 위기 맹화 부분하고 B 국면을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서강자 관점에서 같이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A 국면에서 이제 인구 증가, 농업 생산 발전, 그다음 토지 개간했지만 B 국면에서는 이제는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개간이 이게 뭐냐면 한계가 이르죠. 많이 생산을 해도 그만큼 인구 증가에 뒤따르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그리고 가입률도 떨어지죠. 못 먹고 못 사니까. 애들도 이제 못 먹고 못 사니까 유아 사망률 떨어지죠. 자, 거기다가 유럽에서 14세기 때 중반에 뭐가 들어와요? 아시아 지역부터 흑사병이 돌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흑사병이 도니까 어떻게 돼요? 막 죽어 넘어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당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이루어지죠. 근데 일단 A 국면이든 B 국면이든 간에 그 유럽의 이제 그 중세 장원제 해체 요인이 다 있는 거예요. A 국면도 있고 B 국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장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A 국면에서는 이제 뭐냐면 어떤 이제 특징들이 갖고 있나 보면 자, 인구가 증가되고 농업 생산이 발전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인구 증가에 비해 농업 생산이 발전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곡물 가격을 뭐냐면 그 곡물 생산이 좀 뒤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A 국면 때는 그 당시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주 입장 올 때는 그 지주가 아니라 이제 영주 입장 올 때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노동지대를 통해서 그 뭐냐면 그 지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노동지대보다는 이제 뭘 하겠어요? 곡물 가격 이제 소작인들 그러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농노들에게 노동지대 자기 직영지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곡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헌물로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현물 요구에 현물지대가 이제 행해지죠. 그리고 직영지 경영에서 보면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때 뭐 직영지를 이제 나눠줬다. 그래서 보유지가 됐다. 농민 보유지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고존장원제에서 뭐 순수냐원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뒤에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강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자, 직영지 경영은 예전에는 이제 그 농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한 2, 3일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 농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비능률성이 떨어지죠. 되게 능률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값싼 노동력 구입을 할 수 있어. 예전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농노들 강제로 이제 어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싼 값으로 이제 뭐냐면 농업 노동자를 구입해서 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직영지에서는 주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갖고 일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소작지 있죠. 농노들이 일하는 그 소작지에서는 지대를 받는데 예전처럼 직영지는 이제 일을 못하게 하고 이제 농업 노동자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대신 뭘 내겠다? 곡물 가격 상승되니까 현물지대를 내겠다. 그래서 이제 A 국면에서는 많은 이제 이득을 챙겼다는 거죠. 영주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B 국면에 들어와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해. 그리고 이거 감소되니까 곡물 가격 또한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하게 되죠. 곡물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냐면 화폐 가격이 올라가요. 화폐 가치가. 자, 그러면 종전에 환물지대를 받아서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 뭘로 보겠어요? 예, 이때는 이제 환물지대가 아니라 화폐지대를 요구해요. 화폐를 달라. 그래서 화폐지대를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직영지 경영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이제 노동력이 쌌으니까 그냥 이제 농업 노동자 고용해 갖고 이제 직영지 경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직영지 경영을 할 경우엔 비싸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으니까 임금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종전처 농업 노동자들을 뭐냐면 그렇게 이제 부려먹을 수 없어.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하나는 예전에 이제 그 A 국면 이전에 A 국면 이제 고존 장원제 처럼 아예 이제 예전에도 그냥 농노들 이제 부려서 직영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건 또 뭐냐면 반발이 많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택은 직영지를 포기해버리고 직영지를 포기하고 이걸 농민들에게 줄 것인가 이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우는 예전처럼 뭐냐면 부역 노동을 해서 직영지에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에는 반발이 많았는데 역시 이제 일부 그 영주들이 그렇게 하다가 뭐냐면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야 농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와터 테일러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인 차크인난이 대표인 뭐 그래서 이제 농민 반란을 겪고 나서 많은 이제 영주들이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그냥 직영지를 포기하고 농민에게 나눠줘서 농민 보유지 그들에게 화폐지대를 걷는 것이 자기들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직영지를 포기하고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장원제가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농노의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16세기 들어가면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원제와 농노라는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자유민화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가 이제 뭐 농노제 폐지, 그 다음에 봉건제 유산 이런 것들, 장원제 유산 같은 거는 이거는 이미 이제 예전부터 없어졌는데 그런 이제 유산들이 좀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지. 이미 이제 영국과 프랑스 등등 선진 지역 같은 경우는 15, 16세기 때 들어와서는 완전히 장원제하고 이제 그 농노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산들이 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요런 이제 그 표를 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강독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이게 떠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14세기 들어서 유럽은 이기에 봉착하였다. 기근이 빈발했고 흑사병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백년 전쟁 같은 대규모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데 어, 안식처라고 할 만한 교회마저도 갈등과 내분이 휩싸였다. 유럽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로마 제국의 그런 멸망 후 그 당시 그 암흑 시대가 찾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이 파괴되고 인간의 생활이 피폐해질 것처럼 보였다. 자, 그래서 그러나 놀랍게도 유럽인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변화시켰다. 농업의 위기는 농업 방식의 조직의 변화, 영주제의 쇠퇴를 가져왔고요. 그 기사 중심의 중세적 정토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점이 드러나 영토 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 체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근대에 가고 있었다. 자, 여기 이제 위기의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인데요. 자, 유럽의 인구는 900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점차 증가돼서 아까 얘기한 1300년경, 그러니까 14세기 초까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13세기 중반부터 해서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4세기 초반까지 이제 정점을 찌다가 정체 상태가 있다가 이제 14세기 중반에 패스트 이후에 확 줄게 돼요. 자, 농업사회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지만 동시에 노동력이 증가된 걸 얘기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농경지의 경작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증가한 인구는 새로운 땅을 개발한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 이제 시토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개간 사업들이 많았죠.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 옛말에 제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개간을 한다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자, 그러나 이처럼 새로 개간된 토지는 기존의 토지보다 천박하고 생산성이 낮다. 게다가 이러한 개간은 방목지부터 이루어지는데 가축의 숫자가 줄어들면 생산성의 하락은 급격히 일어난다. 왜냐하면 방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 말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가축의 수가 줄어드니까 방목지가 줄어들면서 이제 개간적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을 올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얘네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농업 생산이 급격하게 어 급격하게 그 하락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경작지를 확대하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개간을 올릴 때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인구가 오를 때마다 개간을 하면 방목지라든지 이런 데 개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와 말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소말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개간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농업 생산이 더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오르면 오히려 그 개간할수록 이제 농업 생산이 더 떨어지는 그 점이 나타나죠. 이걸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데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곧바로 감소하지 않지만 생산성 하락의 경향이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즉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먹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사람들 영양이 부족하게 되고 질병에 취약해지거나 가입 능력이 저하되고요. 결국 인구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뿌린대로 거두면 인구가 그대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근대 시대 때 농업 생산의 발전이나 그리고 개간사의 그런 것들이 한계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느 중간 올라가면 오히려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배경이 된다는 거죠. 자,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가져오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경작지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경작지를 포기했다도 고가 생산성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요. 자, 그러나 이런 감소 또한 무한정으로 진행되지 않죠. 자, 일단은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작지가 축소되고 다시 방목지가 늘어나서 가축의 숫자가 늘어져 다시 상승 국면에 올라가요.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작지 축소는 천박한 토지에서 이제 이루어져. 비옥한 토지에 버리지 않고 갈아 얻기 힘든 개간에도 이제 농사 짓기 힘든 것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비옥한 토지만 경작되고 또 생산성 항상에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인구가 매우 적은 상태가 되면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가축을 이용해 경작하면서 생산성이 극대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영양상태 호전으로 인구의 감소가 멈추고 반대로 증가되는 운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이제 겪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서는 그래서 농업사의 장기적 변화를 뭐라고 하면 거대한 숨쉬기의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거대한 숨쉬기. 그리고 이제 보통 서강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강에서는 이걸 뭐라 하면 멘델스 곡선이라고 표현해요. 예. 자, 특히 인구의 증가하는 팽창 국면에는 자, 이걸 A 국면이라고 했죠? 네, 이 국면을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A 국면에서는 자,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곡물의 수요가 증가되고 고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비농산물 가격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해 경작 비용이 감소된다. 그럼 영주 입장에서는 직영지를 보면 운영 비용을 감소하면서 경작 착대해서 총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제 거둬들이는 총 징수량의 증가가 견인되게 된다. 자, 요때 이제 직영지 운영 비용은 이제 뭐냐면 임금을 이제 뭐냐면 직접 농민들, 농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노동지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처럼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자. 임금이 싸니까. 그리고 직영지경에서 농업하고 그 나머지 이제 보유지를 통해서는 농민 보유지는 뭘 걷죠? 예, 현물지대를 걷어요. 현물지대로. 자, 이게 이제 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뒷부분에 있어요. 이 연결하는 부분이. 그래서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92페이지 펴보세요. 요 A 국면, 상승 국면과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연결시켜서 좀 보셔야 돼. 자, 192페이지에 보면 요 A 국면, 상승 국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은 A 국면에서는 고가가 상승하므로 영주는 직영지를 포기하고 시장에 곡물 포기하는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영지를 유지하면서 곡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인구의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의 하락을 가져와 강제 노동을 하는 부역보다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강제로 노동을 시킬 경우에 노동지대, 직영지 가서 농민들, 농노를 끌어다가 그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얘들이 눈치 보면서 일을 잘 안 해요. 자기 이제 보유지에서만 열심히 하지. 그러다 보니 관리 비용도 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값싼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갖고 일을 시키면 얘는 이제 임금을 받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영주의 직영지는 임금 노동자의 위존에 경작하게 된다. 자, 농노들은 그때까지 부역, 노동지대들은 자신의 경작지에 임대료를 지불했는데 이제 여기 직영지 가서 일을 하는 건 농업 노동자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주들이 원하는 것은 현물 지급을 원해. 그 화폐를 임대료 지급하는 거다. 근데 이제 상승 국면에서는 고가가 상승되고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그러면 영주 입장은 고가의 상승이 있으므로 화폐보다는 현물로 받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A 국면에서는 현물 지대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과 서 연결돼서 이제 보세요. 자, 다시 이제 앞부분에 돌아와서 자, 그래서 한마디 영주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 직영지는 값싼 노동력 이용해서 생산해서 거기에 그 생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고 그리고 또 그 일반 소작지에서 농로부터 현물지들을 받아서 그걸 또 받아서 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면서 당연히 영주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거꾸로 인구가 감소하는 수축 부분에서는 상황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곡물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고가가 하락된 반면에 비농산물과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경작지 축소로 인해서 영주의 총 징수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영주 수입이 위기에 찾아들죠. 요거는 앞에서 말하는 뒷장하고 이제 또 연결해서 보세요. 요 서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이게 서술을 이렇게 안 해가지고 자 앞에 192페이지 있죠. 마지막 단락과 연결돼서 이제 보면요. 자, 1300 이후 14세기 이후에 이제 하강 국면이 되니까 영주 직영지는 임금 노동자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임금이 비용이 되게 뛰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이 직영지를 예전처럼 이제 고전 장원제처럼 그러니까 인구가 상승된 그 전까지 그러니까 고정 장원제 그가 형성됐던 그 초창기 때 농노들 강제로 끌다가 직영지에 이제 뭐냐 일을 시켰잖아. 그리고 이걸 지대도 이제 대신 납부하도록 했죠. 자,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해결하든가 아니면
아예 직영지를 포기하고 그냥 농민에게 나눠주든가 이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강제 노동을 하게 하면 이 농노들이 이제 뭐냐 자기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그 어차피 얘네들 이제 대우 안 해주면 어떻게 도망가죠. 주로 도시 지역이나 도망가고 당연히 또 저항하기도 일쑤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그 공무원 영주들이 이렇게 직영제 강제 노동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당시 뭐예요? 공군적 반동에 농민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따라서 대부분 영주들은 직영제 임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봉건제 반동같이 일부 영주들만 강제 노동을 해결하고 있지만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영주들은 상황을 보고 이대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게 되죠. 그래서 직영지를 포기함으로써 강제 노동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경제 외적 권리가 필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경제 외적 권리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 이런 징수권, 이런 권리들을 영주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왜 갖고 있겠어요? 이거 뭐 경제적 관계만 가지고는 농노들 강제로 일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 당시 장원제가 형성될 때 11세기 때부터 9세기에서 11세기 때 그런 경제 외적인 관계도 형성이 됐던 거야. 근데 직영지가 이제 없어지고 강제로 얘네들 뭐냐 잡아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외적인 권리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뭐 재판권이라든지 뭐 조세 징수권이라든지 부역 노동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 일부는 국가 권력, 중앙 권력이 통합되고요. 또 일부는 부역이나 뭐 이런 것들 헌물 납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다 급납화될 거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경제 외적인 필요성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영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수입이 주요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파넘긴 거죠. 그래서 급납화시키죠.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부터 이런 지대도 이제 급납을 받았고요. 화폐를 받았고 예전에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죠. 이런 것도 다 급납화해갖고 그냥 파업버린 거야. 프랑스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대 납부는 급납화가 됐고 그 다음에 농노들을 이제 풀어서 자유민이 됐는데 얘네들이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이걸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생산물 지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영주들이 갖다 바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받게 돼요. 생산물 지대란 이름으로. 그래서 예전에 농노들이 그 영주들에 했던 그런 그 헌물 납부 공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텃밭에 있는 것들을 좀 갖다 주는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제 노역을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그냥 팔아넘기가 힘드니까 생산물 지대로서 계속 받게 되는 거야.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아넘기가 없어졌는데 얘네들은 이걸 계속 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산물 지대를. 그리고 나중에 이 생산물 지대 같은 이제 봉건적 잔재들이 사고 파는 대상이 돼서 화학성명 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봉건적 유산으로 이제 뭐냐면 문제가 됐던 거죠. 자, 하여튼 농민보유제도 받은 임대료의 경우에 고가가 하락되는 경향이 있으면 헌물을 받는 것보다는 요때 화폐를 받는 게 이득이었다. 그래서 화폐 지대를 변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강 국면에서는 영주는 농민의 경제적 권리 임대료만 받게 되었고요. 과거처럼 농민의 신체적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 외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죠. 아까 경제 외적인 권리 중에 반은 이제 국가 중앙 권력에서 통합되고요. 재판권이라든지 뭐 조세 징수권. 그다음에 반 정도는 아까 이제 급납화 시켰다고 했죠. 영국 같은 데는 급납화됐는데 프랑스도 급납화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생산물 지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프랑스 혁명 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이제 영주는 소작농으로부터 임대를 받는 단순 지주를 변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건제 해체 과정을 중간에 약간 띄워먹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은 이제 엘베강 이서 지역이에요. 오늘날 서유럽,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좀 선진 지역이고, 엘베강 이동 지역 같은 게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지역은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장원제가 더 강화되죠. 예, 재판 농노제도 하는데,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설명했고 중간중간에 빠진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자, 영주의 위기는 14세기 때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른바 수축국면에 들어서게 되고, 이런 수축이라는 건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며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1348년, 1351년까지 이 14세기 중반 때죠. 이 흑사병은 이러한 수축을 더 뚜렷하게 하게 돼요. 이 흑사병이 시작된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작한 흑사병의 급속도로 확산되어 중동 지방에 거쳐서 이곳에 모여가고 있던 이탈리아 상선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 이제 이렇게 유입 경로를 보면요, 흑해에 있어요. 그 당시 이제 흑해가 먼 나라의 교육 창고가 있다, 북방으로 연결됐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흑해에 이제 크리미아 반도가 있거든요. 지금 이 반도가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자, 하여튼 여기에 해안가에 그런 제노바 그 제노바에 식민 도시들이 좀 있었어. 거점 도시들이. 그래서 그 중에 카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카파를 원나라 군대가 공격을 해. 몽골족들이. 근데 이 카파 점령이 힘드니까 몽골족들이 이제 후퇴하면서 뭘 던지면 흑사병에 걸린 시체를 그냥 그 카파의 성에 수석해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갔어.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흑사병이 도니까 아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역경 때문에. 그래서 요 카파를 포기하고 배를 타고 이제 자기 동네였던 제노바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도착하고 나서 이때 또 흑사병이 돌면서 이탈리아 중심으로 돌면서 확산되고 전 유럽을 돌면서 인구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되게 되죠. 자, 하여튼 당시 기록에 따른 몽골 군대가 카파 공격에 실패한 채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석기로 흑사병에 걸린 시신을 성 안에 던져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유럽 사람들의 악의에 찬 헌담일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어쨌든 흑사병은 그 다음에 1346년에서 48년 사이에 이미 중동 지방에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1348년 봄에는 유럽의 베네치아까지 상륙했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서유럽 전역에 흑사병에 피해를 입혔고 1451년까지 러시아 이르는 전 유럽의 지역에 타격을 입혔다. 자, 흑사병이 이처럼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원래 흑사병은 쥐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죠. 쥐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그 세균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몰랐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균이라는 존재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무서운 질병 하나님 심판 때문에 생각했다 해서 교회에 대한 자비를 풀었고요. 또 병의 속도가 빠르니까 예전에 유대인들 별로 이제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고리대금업자 생각하고 예수님 죽였고 그런 안 좋게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옹호의 독약을 풀었다고 해서 유대인들 처형했어요. 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뭔가 잘못돼 있으면 다 죽어. 그뭐 십자군 전쟁 때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흑산병 돌 때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죽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유대인도 많이 죽었다는 거죠. 자, 흑사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주장이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인데 우리가 뭐 그 인구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다지 많지 않았던 주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 설이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흑사병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흑사병이 인구를 급격하게 이제 감소시켰으며 나아가 중세인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원인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누구라도 공포감을 느낄 것이다. 자, 이런 공포심은 중세인들의 어두운 세계관을 이제 가져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더 첨예하게 만드는데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흑사병 이외 해아의 소재가 종종 이었던 죽음의 무도라는 사실은 중세인들 공포심과 어두움의 미래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중세인들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해골들이 이렇게 이제 뭐 난골하고 자기끼리 춤을 추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그 임용 기출의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림은 안 나오는데 지문 자체에서 이제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농촌의 위기를 볼게요.
1300년경 유럽은 인구의 감소하는 그 국면, 비국면을 접어들었는데 흑사병 이동 추세가 급격히 이제 훨씬 급격해졌고요.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 및 경작지의 감소를 가지게 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주의 수입의 위기에 찾아왔다. 게다가 영주는 더 많은 노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대신 경작하는 농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연히 영주의 권한이 약화됐는데 특히 이제 영주의 권한이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외적 권리들이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경제 외적 권리가 약화되죠. 그래서 점점 경제적 그 관계도 바뀌게 돼요. 자, 봉건제 영주는 농민들의 토지 임대에서 생긴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 권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게 경제 외적 권리죠. 자, 요 권리인데 경제 외적 권리가 왜 필요하면 농력을 잡아다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중요 이유거든요. 자, 중세 초 상업이 단절되어 자급자족적 농촌 경제에 들어서게 되자 영주도 자신의 식량을 생산한 경작지를 운영해야겠고 이런 경작지 즉 영주 직영지를 위해서 영주 노동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경작지가 많고 노동력이 적은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하기 손쉬운 방법은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거죠. 그러나 영주 경작지 임대해 주는 대신에 그 임대료로서 직영지, 노동지대를 받고 요게 강제적으로 더 동원하게 되는데 요때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것이 경제 외적 권리인 거죠. 재판권, 징수권, 그래서 강제 노동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자, 더욱이 인구가 적고 토지가 많은 상황에서 그 농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붙잡아둬서 경제 외적 권리는 더욱 필요했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상업이 부활하면서 영주로서는 직영지 운영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대체로 이제 12, 13세기 이런 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12, 13세기 때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느끼게 된 것이 인구가 확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가 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주가 이걸 직영지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곡물 구입보다 직영지를 유지하면서 곡물 시장을 내다파는 유리하다 판단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직영지의 어떤 경영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면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인구 증가 국면에서는 고가가 상승되니까 직영지를 포기하는 건 좀 약간 그렇다. 오히려 직영지를 유지하면서 값싼 노동력 이용해가지고 상품을 시장에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 직영지에 농업 노동자를 이제 고용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작지 농민 보유지에는 그런 이제 노동지대보다 현물지대를 받아서 또 현물 받아갖고 시장에 갖다 팔았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이제 그 노동을 지대로 바탕한 고존장원제에서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직영지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서 이제 장원제가 해체됐다는 그 관점이 서계나 그 당시 서강의 그 관점이고 교과서 관점인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직영지를 강화시켜 놓다. 그래서 물론 분해 요소도 있지만 직영지를 강화시키고 상승률까지 유지됐다가 나중에 하강 국면에 가서 직영지가 해체돼 나갔다 이렇게 분배해 주면서 이게 좀 약간 색다른 관점이에요. 약간 추가된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서강자는 그 서기 예전 관점보다 좀 더 이제 최근에 연구 성과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있는 서강자 내용은 서기라든지 서충이라든지 서강 내용의 관점보다 약간 다른 관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읽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승 국면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 상승 국면이 직영지 해체보다 오히려 직영지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이제 관점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A 국면부터 B 국면까지는 아까 설명 쭉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농촌의 어떤 위기뿐만 아니라 14세기는 도시의 위기를 또 이제 일으키죠. 특히 하강 국면에. 왜냐하면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죠.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도시의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위기는 농촌의 장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농업 생산의 감소로 농촌의 경제적 잉여가 도시에 유입되지 않았고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지 농촌에서도 농촌에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지
이런 도시의 화폐 경제가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고, 자, 인구가 줄어 도시의 수요 역시 줄었다. 특히 이제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공간에 살기 때문에 이 흑사병의 전염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수요 역시 줄어들면서 상품은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진데, 도시의 이제 인구가 죽다 보니까 또 농촌 인구도 줄다 보니까 가인 생산된 상태죠. 자, 생산 가해는 생산자들 사이에 경쟁을 나갔고, 이는 다시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갖고 왔다. 물가 하락 같은 것들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도 감소가 이거죠. 임대료가 하락됐으며 어떤 주택이 벌어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촌 도망가고 그랬죠. 지금도 일본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구 출산이 저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벌어진 집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1990년대에 뭐그 땅 투기들이 많았죠. 쓸데없이 건물 많이 짓고 아파트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나중에 폭락을 하잖아. 버블 경기가 깨지면서. 거기에다가 고령화까지 거쳐갖고 이게 뭐니 많아. 빈집들이. 예.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지금 똑같은 상황이. 1370년에 프랑스 리에서는 토지의 3분의 1이 항무지로 보냈으며 1420년에 1440년까지는 파리의 노트르담 다리 위에 주택 세 채 중에 한 채는 폐가가 되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이제 상층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다. 그래서 12세기에서 13세기 경제적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의 자치정부를 장악한 도시의 상층 시민들, 이들을 이제 보면 도시 귀족들이라고 하죠. 보통 도시 귀족들. 자, 도시 귀족들은 14세기 들어서 폐쇄적인 집단으로 이제 변모했고요. 그리고 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도시의 자치정부는 조합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장인이 되는 시험을 까다로운 규정을 사입하여 직인이 상승하는 길을 막았다. 그래서 사다리를 치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당시 이제 도시 장인들, 상층 시민들은 그 시 참사회를 장악하고, 장인들은 시험을 까다로운 규정을 넘어서 뭐 면접이나 이런 것들 이제 넣어서 장인 집안의 자식들만 이제 장인이 되고, 직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 열심히 해도 장인으로 뭐냐면 되지 못하죠. 그런 직인들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농촌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16세기 때 지리산의 발견 때 이런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많은 수요량을 이 농촌수공업 직인들 중심으로 감당하게 되면서 이 도시의 길드 체제가 해체돼 나가죠. 자, 그 다음에 도시의 자치정부 행정관직, 이걸 이제 시참사회라고 하는데, 예, 아이고, 자, 이 시참사회 부분은 상층 시민들, 상층 부르주아 들이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혼인관계를 통해 강하게 결속을 했다. 이들의 목적은 귀족이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농촌의 영지를 구입하면서 영주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도시 부르주아 계층이었지만 이 토지에 투자를 하죠. 예. 경우에 따른 국왕으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았다. 자, 14세기 들어서 귀족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렸는데 그거는 간직에 지출된 거야. 그래서 국왕이 권력이 확대되면 많은 관료가 이제 필요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간직에 진출하면서 귀족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뭐 동유럽도 있겠네요. 동유럽도 융커도 이제 뭐냐면 일종의 토지 귀족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르주아 계층들은 아니 동유럽은 아니고 서유럽만 보죠. 부르주아 계층들이 이제 귀족이 간직이 되니까 제가 잠깐 헷갈렸어. 자, 하여튼 이런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제 국왕권 강화에 이제 힘입어 관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돈을 주고 범법 귀족가 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또 이들은 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의 토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 거꾸로 농촌의 영주나 부유한 농민들은 역시 도시에 버려진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재산을 늘렸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인 것이다. 위기를 잡아서 기회로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라든지 패스트가 유행하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사회적 혼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지만 그걸 또 이용해 갖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뭐 코로나도 이제 확산되면서 뭐 돈을 버는 사람도 꽤나 있죠. 이게 그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뭐 마스크 생산업자도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한테 그 사장도 많이 돈을 벌겠죠. 미국인 중국계 미군이라고 들었네. 그리고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화상회의 관련된 기기들도 그 업자들 돈을 벌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웹캄 그 웹콤인가 이걸 샀는데 이 사람도 돈을 벌었을 거예요. 로직인가 그 회사도. 자, 하여튼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자, 이와 달리 중간층 시민들과 그 아래 계층은 더 궁핍해졌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임금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 노동자 임금은 프랑스의 노동조례나 같이 각종 조치에서 억제되었다. 그래서 경습공으로 출발해서 장인이 되는 건 더 어려워졌죠. 장인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장인 집안은 꼭 장인들만 나타난 장인은 장인 집안에서 선출되는 등업이 되는 그런 구조였죠. 자, 이미 13세기부터 경숙궁은 견습기간이 마친더라도 곧바로 장인이 될 수 없었으며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 직인이 되었는데 14세기 때는 더욱 늘어났다. 더욱 이제 경숙궁에서 직인도 이제 장인이 되지 못하고 약간의 뭐냐면 돈만 받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장인이 될 수 없는 있는 길이 거의 막혔기 때문에 직인은 실제 노동자 같은 처지였다는 거죠. 게다가 농촌을 탈출한 농민들은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이들 농민들이 또 이제 뭐냐면 임금을 하락을 더 부추긴 거죠. 자, 이처럼 내몰린 직인들은 노동자들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말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들, 이거 도시 귀족들이 시 참사를 장악하고 그다음 장인 집안들이 계속 장인직만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빈곤한 도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직인 단계에서만 끝나서 노동자가 되고 거기다 새롭게 유입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농촌에 들어온 사람들이 위해서 또 가격 경쟁을 그 임금 경쟁을 벌여야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더 다운되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먹고 14세기 때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포양드 지방의 도시 반란이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피레체의 치오피 반란들이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도시 반란과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자, 이러한 반란은 대부분 뚜렷한 조직이나 강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진압되었다. 어떤 이들에게 위기가 불행을 의미한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을 또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강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종제도의 몰락을 볼게요. 몰락보다는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좀 여기까지만 오늘 강의할게요.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장원제도는 이런 그 농촌의 변화, 이런 것들, 도시의 변화 등등 해갖고 농촌의 변화가 이제 영주제를 몰락을 이제 한 반면에 주종제 몰락은 그러니까 봉건제 한 부분을 차지한 주종제죠. 그거는 왕권 강화 중앙 집권하는 과정인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백년 전쟁을 이제 설명을 했고 백년 전쟁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중세식 전투였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판에는 근대적 전투로 바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근대적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백년 전쟁 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뒷시간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위기 부분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